자, 우리 이제 이어서 수업 해볼게요. 자, 우리 시험 제도를 잠깐 좀 보면, 다른 이제 2차 선생님들도 말씀을 해주실 건데, 1차만 잠깐 좀 얘기하고 간다라면, 1차 과목에 두 과목이 있는데, 이제 부동산 학개론과 부동산 학개론, 우리 줄여서 학개론이라고 얘기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 줄여서 민법이라고 얘기해요. 1차 합격, 2차 합격 따로 있고, 꽈락이 40점까지예요. 40점은 가능한데 하나 더 틀려서 37.5면 평균과 무관하게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공부해서 모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동차로 1차, 2차 같이 공부를 했는데 1차만 합격하고 2차를 합격 못했다. 그러면 다음 해에 한해서 딱 한 번만 기회가 주어져서 다음 해에는 2차만 시험 봐서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올해 공부했는데 1차가 안 되고 2차만 합격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1차가 중요한 건데, 자, 꽈락이 40점이 있고 4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평균 6점이면 합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두 과목이다 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정리하고 간다라면, 만약에 민법을 내가 어려워해서 최소 점수 40점을 맞았다. 그럼 꽈락은 면한 거야. 딱 40점 최소 점수를 맞은 거고,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평균 6점이 돼야 되니까 학개론을 얼마를 맞아야 되냐면 8점을 맞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평균 딱 60점이니까 합격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학개론을 85점, 90점, 95점을 맞았다. 얘는 합격을 위한 점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딱 80점까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꽈락을 면해야 되니까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 그럼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80점까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이 80점을 넘은 점수는 이건 합격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점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학개론이 각각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20점에 해당되는 8문제는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최고 점수를 맞는 데 있어서.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학개론이나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려운 것까지 다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려운 게 나왔을 때 이걸 무조건 꼭 알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어렵다 보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이 투자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반복하다 보면 짧은 시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무조건 내 걸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패스하고 넘어가서 다음 중요하고 쉬운 것들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나중에 어려운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때가 올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시험 보기 직전까지 이해가 안 된다면 버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최고 점수 맞는 데 있어서 8문제는 버려도 되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는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3문제 풀다가 하나 버리고 3문제 풀다가 하나 버려도 괜찮은 거예요. 나머지 것 중에 우리가 60점을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거나 1차 과목을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반대인 경우도 똑같아요. 최고 점수는 1차는 80점까지고 80점 이상의 점수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합격에서 도움이 안 되는 점수인 거예요. 우리 합격증에 점수 몇 점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표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차 공부할 때는 어려운 것들은 일단 패스하고 건너뛰고 다음을 공부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너무 무조건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어렵다는 거, 이거 생각하셔야 되고. 자, 2차는 중개사법,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는데 아마 2차 선생님들이 잘 또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자, 1차는 두 개 다 어렵게 출제된 경우는 없어요. 항상 두 과목 중에 하나가 어려우면 하나가 쉬워요. 올해는 민법이 좀 어려웠고 학개론이 좀 쉬웠어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예상은 올해 학개론이 좀 쉬웠으니까 학개론이 좀 더 어려워지고 민법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좀 쉬워지겠다는 경향은 좀 있겠지만 그것도 예상이지 100% 그렇게 된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만 열심히 하고 이건 뭐 잘 못해서 이 모자란 점수를 보충해 주겠다라고 공부하면 좀 위험해요. 만약에 내 잘하는 과목이 어렵게 나온다라면 아무리 잘해도 어렵게 출제되면 점수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한 해는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니까 위험하다 보니까 항상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열심히 공부하셔서 쉽게 나오면 점수를 높게 맞고 어렵게 나오면 틀릴 수도 있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에 치중되는 공부는 좋지 않아요. 1차에서 두 개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왕십리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은 훌륭하신 선생님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제 선생님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근데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저고 한 분이 민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서석진 교수님이라고. 뭐 공부 잘했던 거와 잘 가르치는 거는 별개일 수 있으나 아마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공부하다가 좋은 학습법이든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제가 때에 따라서 자주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 이걸 그냥 듣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진짜 맞는지 한번 보겠다, 이렇게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아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건 뭐 예를 들면 얘가 60점 맞았다, 그럼 60점 맞으면 합격인 거고, 70점 맞았다 그러면 50점 맞으면 합격인 거고, 얘가 40점 맞았다 그러면 80점 맞으면 합격인 거죠. 근데 만약에 35점 맞고 얘가 95점 맞았다, 평균 60점을 넘어도 얘는 불합격인 거예요. 꽈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40점은 넘어야 돼요, 무조건. 이런 얘기고. 자, 뭐 제가 이제 하는 얘기예요. 제 수업이 이렇다라고. 자, 그럼 이제 1주차 공부를 한번 해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제 학개론을 공부할 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학개론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어휘가 필요하고 개념들이 필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암기보다는 이해를 해야 효율적으로 한번 딱 이해를 해놓으면 나중에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수업부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원리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단원이 아까 4단원이 있다 그랬어요.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감정평가론, 이런 단원은 이해를 필요로 하지 무조건 암기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계산 문제 반드시 풀어야 돼요. 제가 차근차근 열심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이 계산 문제 푸는 걸 나는 무조건 포기하겠다, 버리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해하고 풀어졌으면 이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면 10번이건 20번이면 풀면 딱 보자마자 눈으로도 풀 수 있게 돼요. 그때까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시험장에서도 계산기를 눌러서 풀어낼 수 있고, 우리는 시험장에 계산기 가져갈 수 있어요. 쌀집 계산기 한 13,000원이나 10,000원 정도 해당되는 거. 더 비싼 건 의미가 없어요. 기능이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계산기 기능,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필요한 거니까 다이소에 3,000원짜리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 거 하나 애정을 깃들 수 있는 그런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이런 거 사시면 좋겠다라고. 자, 그리고 암기 코드가 이제 나올 건데 이 암기 코드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수업 중에 듣고서 같이 외우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시면 되고. 자, 강의 계획서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이제 11월, 12월 달에 목표가 뭐냐면 기본 개념과 용어를 잘 정리해야 돼요.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가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걸 한번 정리할 거고. 자, 11월, 12월 달에는 무조건 다 모든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 가장 핵심되고 무조건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나중에 가면 이해가 필요한데 이해를 못하면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을 처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해가 필요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 단원만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요. 여기에다가 이제 기출문제까지 연관지어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구나라고 해석해서 문제까지 푸는 연습을 할 거고,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모든 단원이 아니라 중요한 경제론 또는 투자론 이 두 단원을 중심으로 공부할 거고, 마지막에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또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강의 계표에 보면 7주차에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 있어요. 기초계산 문제 특강이니까 가장 중요한 총 18가지 유형 중에서 10가지 유형 정도를 제가 잘 쉽게 누구나 다 풀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거니까 마지막 7주차에는 계산 문제 10가지 유형은 내가 1년 동안 나오면 무조건 맞추겠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잘 정리해 줄 거예요. 계산 문제 푸는 과정까지 개념 완성 단원에서 과정에서 공부를 할 거고, 자, 아까 결석하지 말고 결석했다라면 그날 강의는 다음 수업 전까지 반드시 듣고 오셔야 연결이 된다 그랬어요. 수업을 빠지면 안 되고, 자, 수업 중에 이건 이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수업에 왔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지를 좀 고민해보면 어렵게 왔어요. 직장까지 일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피곤한 몸을 끌고 멀리까지 왔을 거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피곤할 거예요. 그치만 왔으니까 노력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집중해야 나중에 더 다른 좋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여유를 가지거나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때 수업 중에 공부를 안 하면 다음에 또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가능한 다른 날에 다른 시간을 잡아서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수업 중에 나왔던 내용은 가능한 수업 중에 외우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암기하려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집중해서 이해하고 그 자리에서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업할 때 암기 코드를 한번 대냈다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3번, 4번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지라고 하면서 가능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다른 시간에 공부한 시간을 줄여서 효과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에 집중하자라는 내용이고. 자, 복습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차 과정만은 민법과 학계로는 사실 내가 따로 별도로 한두 시간 정도는 수업을 듣고 가능한 많이 시간 지나지 않는 가능한 가까운 시간 내에 복습을 하셔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3, 4월 달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목표는 매 수업마다 학습 문제가 있어요. 이 학습 문제를 모두 다 내 걸로 제시됐던 문제는 모두 다 내가 맞추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마음속에 안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2시간 복습은 이 학습 문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물론 학습 문제를 내가 수업에 열심히 들어서 이걸 금방 다 내 걸로 만들었다. 그럼 복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것만 내 걸로 만들었다라면.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 그러면 내 걸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되고. 공부는 암기예요. 무조건 공부는 암기가 필수예요. 암기하지 않는 공부는 없어요.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한 암기는 절대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건 계속 암기해야 되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한번 이해를 정확히 해서 큰 덩어리로 여러 단어들과 개념들을 묶어놓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해야 한 덩어리가 하나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지 하나하나씩만 이렇게 암기하면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막 앞글자만 따가지고 무한 반복해서 암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학계로는 적어도 여러 개념들을 하나 덩어리로 해서 이해를 목표로 해서 이해한 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고 집어넣기에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암기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활용해서 암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아까 소개했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해보죠.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인데 공부의 첫 출발은 모든 과목이 그래요. 제가 공부 잘했다 그랬어요. 공부는 무조건 모든 과목의 공부는 목차를 외워야 돼요. 목차를 무조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이제 머릿속에 체계를 딱 집어넣어서 이제 암기를 할 건데 학자들이 이렇게 부동산 학개론에 목차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야 이런 목차 순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고민해서 잘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이제 이해해서 암기를 할 건데 원래 이제 이렇게 4개 단원과 3개 단원과 여기 반절과 예와 연결돼서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2번째 수업 시간의 목표는 이걸 외워야 돼.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총론이라는 거예요. 총론, 전체 이론을 얘기하고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의 부동산학의 전체 이론을 배우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뭔지 아직 몰라요. 부동산은 뭐냐면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단어가 나올 거예요. 이런 단어, 용어를 그냥 또 용어를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든 이유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가능한 많은 걸 풀어주려고 노력하겠지만 제가 풀어준 것보다 여러분이 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고민하고 네이버도 찾아보고 하셔야 돼요. 동산은 움직이는 자산,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움직이는 자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건물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해요. 나무도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나무도 움직이지 않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하는데 나무도 부동산에 해당돼요. 지금 낙엽이 떨어지고 있죠? 그럼 낙엽이 붙어 있을 때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떨어지면 뭐가 돼요? 동산이 돼요. 이제 우리 사고방식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많은 것들이 이제 접목해서 이해할 건데 어쨌거나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에서 부동산의 특성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걸 한자로 부동성이 있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죠? 영원히 계속 가요. 그래서 영속성이 있다 그래요.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없어요. 증가시키지 못한다. 부증성이라 그래요.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 매립지, 간척지 같은 건 토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매립지, 간척지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물 아래에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원래 땅이 있었어요. 근데 물이 고여져 있어서 이용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막아서 땅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걸 쓸 수 있게 땅을 바꾼 거죠. 쓸 수 있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용도를 전환해서 쓸 수 있는 토지양을 늘린 거지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은 만들 수가 없어요. 부증성이고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같은 토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를 개별성이라 그래요. 이런 토지의 특성이나 건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부동산학 총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원에서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 학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전체 줄거리를 공부를 했다라면 두 번째 이제 경제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해요.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물론 부동산에 대한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경제활동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살려고 하는 거, 팔려고 하는 거. 이 수요와 공급을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러면 사고 파는 걸 경제활동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고 파는 공간이 있겠죠. 지역마다 공간이 있을 거예요. 매매가 일어나는, 아파트 매매가 일어나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학문적으로 시장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경제활동,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이 공간을 이걸 시장이라 그래요. 물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이죠. 그러면 이 경제활동의 정도도 있을 거예요. 활발히 일어날 수도 있고 활발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할 거냐면 경기가 호황이다,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제활동의 정도를 경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경기는 가만히 있을까요? 변할까요? 변할 거예요. 경기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기 변동이라고 배우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들이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단어들이에요. 학기론에서 앞으로 계속 연관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활발하면 뭔데? 경기가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수요 공급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시장 위험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시장의 위험성이 있대요. 그러면 시장에서 뭐가 위험하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못 잡아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 시장 위험이라 그래요. 또는 시장 분석한다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럼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뭘 분석하냐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시장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는 것이 뭐다? 수요 공급이에요. 이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경제론이에요. 경제가 경제활동이 수요 공급이니까 경제활동인 수요 공급을 경제학적으로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을 배우고 자, 그럼 이제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을 배웠으면 이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를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에요. 자, 그럼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는 수요 공급이 일어나는 공간은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겠죠, 당연히. 완전 경쟁 시장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시장이고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이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불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난다예요. 경쟁이 이렇게 서로 공평하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서 일어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일어난대요. 그럼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답을 한번 해줘 보세요. 불완전하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누구 혼자만 알아서 다 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독점이다, 과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완전 경쟁 시장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독과점 시장이라고 그래요. 독과점이 일어난다. 자, 일례로 한번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가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100명이 있다면 주택수는 약 103개가 돼요. 그러면 주택은 한 사람당 하나가 필요해요. 살 집이. 그렇죠. 그럼 100명이 있는데 103개가 있으니까
누구나 다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만 필요하지만 투기적 요소로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이 10개, 20개씩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집을 어렵게 쉽게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은 뭔가 불안전하고 완성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뭔가 많은 것들이 일어나겠죠. 불안전한 요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건지를 배우는 것이 시장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야, 부동산 시장이 완전하지 않고 투기가 일어나서 야, 돈이 있어도 집을 쉽게 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고 독과점이 일어나서 누구 하나만 독점적으로 초과이익을 많이 얻고 남들은 돈을 잘 못 얻는다. 이런 요소가 있다면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걸 바로잡으려고 개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한 수단을 뭐라고 하냐면 방법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을 펼쳐서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개입을 할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는 방법이 뭐냐? 정책이에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정책,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규제 정책이 뭐냐면 용도 지역지구제예요. 나중에 이제 토지 거래를 하다 보면 토지에는 모든 토지가 용도 지역이 무슨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 땅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면 건물 못 지을 수도 있고 주거 지역이면 공장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짓더라도 용적률 건폐율 얼마까지만 짓게 다 제한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래요. 시장에 내버려뒀더니 야, 주택과 공장이 같이 있더라. 이렇게 됐다요. 그러면 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일까요? 비효율적이죠. 공장에서는 뭔가를 만들려면 매연이 나오게 돼야 되고 주택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만족이 쾌적성이에요. 쾌적해야 돼요. 근데 매연이 나오면 나쁜 영향을 받겠죠. 그럼 토지 이용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 돼요. 그래서 야, 이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정할 거니까 주택만 들어와. 공장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정부가 토지 정책을 개입할 거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정책도 개입하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죠. 상한제는 뭐냐면 처음에 만든 신규 주택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쉽게 신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 처음에 파는 가격을 낮춰서 팔아라. 돈 없는 사람도 처음에 집 살 때 싸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도 신규 주택 구입하는데 부담이 없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는 건 주택 정책이고 뭐 세금에 대한 조세 정책, 돈 많이 벌면 많이 뺐고 돈 조금 벌면 조금 뺐죠. 이런 걸 누진세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 돈을 모아서 돈 없는 사람에게 다시 나눠주는 소득 재분배를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이런 걸 배우는 게 정책론이에요. 여기까지가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 분야예요. 기초 분야. 그래서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는 처음에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 학문이 뭔지 총론에서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을 배우는 게 경제론, 수요 공급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시장을 배우는 것이 시장론. 이 시장을 봤더니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가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하는 수단, 이걸 정책이라 그래요. 정책론 이렇게 해서 네 단원이 기초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이 뭔지 수요 공급이 뭐여서 이걸 배워서 부동산 시장이 어떠한지를 배우고 이걸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다라면 이런 지식을 어디에다 활용할 거냐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학교를 배우는 이유는 사실 얘 때문이에요. 뭘 잘하려고? 투자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려고. 투자한다는 건 뭐예요? 부동산을 사는 거죠.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뭘 기대하고 사요? 수익을 기대하고 사요. 그래서 수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하면 이걸 이제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걸 내가 머릿속에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을 의사라 그래요.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은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투자 결정을 얘기해요. 물론 여러 의사 결정이 있지만 투자 결정이 가장 학교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이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할지 말지. 수익을 기대하겠지만 한번 투자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 볼게요. 투자. 투자에서 중요한 건 내가 5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수익을 기대하고. 그러면 현재 5억을 투자를 하겠죠. 나에서 5억이라는 돈이 지출이 돼요. 근데 수익은 바로 나올까요? 미래 나올까요? 미래 나와요. 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억은 투자하지만
미래 벌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은 미래 발생해요. 그럼 미래라는 거에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미래는 100% 확신할 수 있다 없다? 확신할 수 없어요. 예상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이게 언제나 따라다니는 투자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투자할 때는 위험이 따르는데 미래 수익을 벌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렇게 될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분석해야 될 거고, 그럼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수익이 커야 투자를 하겠죠, 지출보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야, 지출은 현재 5억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5년 뒤에 6억을 벌었대요. 돈을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네, 6억을 벌었대요. 벌었죠. 1억을 벌었죠. 근데 이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은행은 망하지 않다라고 가정돼 있어요, 경제에서. 그러면 내가 5억을 은행에 맡기면 시간만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그럼 미래에 되면 될수록 이자가 점점 불어나니까 금액이 커지겠죠. 똑같은 돈이라도 미래로 시간이 가면 이 금액이 커져요. 똑같은 가치지만. 그러면 5년 뒤에 6억과 현재 5억이 어떤 게 가치가 큰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1억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폐에 따른 시간 가치를 고려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느낌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배우는 게 투자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고, 투자를 잘하려면 투자를 분석해야 돼요. 이런 투자 분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투자론. 자, 그런데 투자를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야, 5억짜리를 사려고 하는데 내 돈이 3억밖에 없어요. 그럼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죠. 뭐 할 수 있어요? 대출 받을 수 있죠. 부동산은 대출을 많이 해줘요. 담보대출 많이 해줘요. 해줘요, 안 해줘요? 원하는 만큼 아니더라도 모든 은행에서 담보대출은 무조건 환영해요. 담보가치가 있으니까. 부동산은 가치 보존력이 우수할까요? 토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대답을 좀 잘 해주세요. 토지는 안 없어져요. 건물은 쉽게 망가져요? 그러지 않죠. 오래 가죠. 이런 건 내구성이 크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쉽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은행에서는 야, 빌려줘도 못 받으면 이 부동산 처분하면 빌려준 돈 받아갈 수 있으니까 대출을 쉽게 해주는 거예요. 은행은 대출을 해줘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버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담보가치가 인정되니까 쉽게 대출해줘요. 그러면 내가 투자자의 입장이라면 야, 5억짜리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3억밖에 내 돈이 없다. 그럼 2억은 빌릴 수 있죠.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금을 융통한다고 해요. 자금을 융통한다. 자금을 조달한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이라는 건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대출 받는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내가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융이라 그래요. 그러면 금융론에서 뭘 배우냐면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거냐. 주택담보대출할 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정할 때 돈을 얼마까지 빌려줄 때 기준 잡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알까요?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금을 결정하는 기준 두 가지. LTV와 DTI가 있죠. 지금 이제 DTI가 좀 더 규제가 강화된 DSR을 쓰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대출금을 얼마를 빌릴 건지, 그럼 대출을 했으면 갚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또는 어떤 회사가 개발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는지, 프로젝트를 발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이제 금융론인 거예요. 그럼 금융에도 의사결정이 있어요. 돈을 빌릴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럼 결정할 때 뭘 따져봐야 될까요? 빌렸으면 빌린 대가를 줘야죠. 뭘 줘야 돼요? 이자를 줘야 돼요. 근데 빌려서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나올 텐데 빌린 돈의 대가에 이자율이 더 크다라면 빌릴수록 손해일 거예요. 그러면 따져봐야 될 거예요. 이자율과 이걸 가지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큰지, 이런 걸 따져서 야, 돈을 빌려야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것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자론과 금융론이 의사결정 분야라고 얘기해요. 할지 말지. 물론 개발도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자, 개발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는 건 토지를 활용해서 개발한다고 얘기하는데 토지에 농사 짓는 걸 개발이라 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기본 상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택지라 그래요. 택지. 택지라고 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농지가 있다라면 건물을 지어서 개발을 하려면 이걸 택지로 용도 전환을 해야 되고, 택지로 바뀌어졌다라면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걸 운영해서 임대료 수입을 벌어들이거나 이 분양한 건축물을 분양해서 분양 수익을 얻는 것을 개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발은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땅을 건물 지을 수 있게 조성한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개발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개발할 때도 개발을 그냥 하진 않을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개발하겠죠. 그럼 역시 개발할 때 수익이 얼마나 충분히 나오는지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역시 이것도 개발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 분야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자, 여기 이제 개발관리론이라고 있는데, 이 관리론은 하나 별도로 이제 따로 공부를 할 거고, 자,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부동산의 감정평가예요. 이제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얼마다라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걸 감정평가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이 야, 10억이면 싼 거야, 이거 사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적 가치가 7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억 주고 사는 건 잘못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올바르게 하려면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전문적으로 부동산의 감정평가하는 전문 직업인이 감정평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공인중개사지만 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하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알아야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감정평가 단원이 들어가 있어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단원인데 이건 앞에를 다 배우고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고, 어쨌거나 감정평가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해야 투자라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총 8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묶어볼게요. 자, 묶어봤을 때 첫 번째 이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학 총론은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이 뭔지, 부동산학에 대한 전체 이론을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이 뭔지, 부동산의 개념과 부동산의 성질과 부동산 학문이라는 게 뭔지, 이런 걸 배우는 게 총론이고, 두 번째는 경제론. 뭘 공부하냐면 경제활동을 배우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뭐다?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아까 제가 수업 중에 그냥 편하게 수업 듣지 마시고 공부하는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필기는 가능한 줄여야 돼요.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막 필기를 열심히 하는 게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런 걸 다시 볼 수가 없었어요. 한번 칠판에 정리하고 싹 지우면 사라지고 다시 수업을 못 들으니까 내가 정리한 걸 집에서 따로 공부할 걸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얼마든지 내가 이걸 다시 보고 싶으면 동영상만 탁 열면 그대로 이 화면이 그대로 떠요. 그러니까 막 필기하는데 수업도 못 들을 정도로 필기에 열중하면 안 돼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내가 필기하는 이유는 다음에 집에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서 공부도 안 하는데 필기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필기하는 이유는 집에서 공부하려고 필기한 거고, 필기했다면 다시 봐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필기는 가능한 간략하게 압축해서 내가 집에서 다시 공부할 때, 야, 이런 걸 내가 몰랐던 걸 다시 상기시킬 정도의 필기지, 막 설명해 주는 걸 다 옮겨 적는데 정신 없으면 이건 제대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가능한 수업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중간에 몰랐다 그러면 그런 단어 개념만 간략하게 필기해서 집에서 다시 봐야 되겠다. 다시 보려고 필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집에서 다시 안 볼래. 그럼 필기하지 마시고 수업만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필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자, 수요와 공급을 배우는 게 경제론이고,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하는 이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론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럼 뭐 결론은 이러이러하니까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개입을 할 거예요. 이 개입하는 수단을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책을 펼쳐서 이 시장을 바로잡으려고 할 거예요. 토지에 대한 정책, 주택에 대한 정책, 또는 뭐 조세 정책,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만큼을 뭐라고 하냐면 기초 분야라 그래요. 부동산학에 대한 기초 분야.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뭔지 수요 공급을 배워서 시장과 정책을 배웠다라면 이런 지식은 어디에 활용될 거냐? 투자를 잘하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투자론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투자할 때는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사결정 분야라 그래요. 자, 그럼 투자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지출은 현재 일어나지만 수익은 언제 발생한다? 미래에 발생해요. 미래에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미래는 불확실하다. 이 불확실함을 위험이라 그래요. 예상을 하고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는 위험할 수 있어. 어떤 위험이 있고 위험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화폐는 시간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 현재 1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커져야 가치가 똑같아지는 거야. 왜냐면 이자가 붙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현재 금액과 미래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수익은 미래 발생하니까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수익과 지출을 좀 비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까지를 따져서 수익과 지출을 화폐의 시장 가치를 똑같이 놓고서 수입이 크면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죠. 이런 걸 배우는 게 투자론이고, 투자할 때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모자라면 자금을 융통하겠죠. 자금 융통을 줄여서 금융이라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금융은 돈을 빌리는 거예요. 대출해서 남의 돈을 활용할 거고, 남의 돈을 활용할 때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이자, 빌린 대가 이자를 줘야 될 거예요. 이자율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할 거고, 돈을 빌려주는지 얼마를 빌려주는지 이런 것도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할 때는 LTV, DTI도 배우고, 그럼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도 배우고, 빌렸으면 갚는 방식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갚는 방식을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식, 이런 걸 배우게 될 거고, 이런 게 금융론이고, 역시 개발은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해서 또는 운영해서 임대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까지를 개발이라는데, 역시 수익이 있어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수익이 있을 때 개발을 할 거다 말 거다를 결정하니까 이 세 개가 의사결정 분야에 해당되고, 자, 개발한 부동산은 이제 관리도 할 거고, 또 특히 부동산을 가치를 평가하는 거,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정하는 경제적 가치가 얼마에 쓸모 있는 정도가 있겠냐, 이걸 평가하는 감정평가를 배워서 부동산의 가치를 올바로 평가해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분야라고 얘기해요. 최근 15년 동안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걸 설명하는 건 우리 목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한 거고,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학이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 흐름을 이해하면서 단원을 외워야 돼요. 목차를. 공부를 잘하려면 학기론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목 다 공부 시작할 때 목차가 이렇게 됐다는 걸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어렵고 더딘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빠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내용 먼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내가 뭘 공부하는지, 체계가, 목차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담아두고 모든 공부를 시작해야 나중에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학교는 목차가 이렇게 해서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있더라. 자, 그래서 쉬는 시간 한번 눈 감고 한 5번 정도 되뇌어보면서 외우려고 하세요. 자, 1단원이 부동산학 총론,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 두 번째 경제론, 수요 공급 배우는 거.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공간, 시장을 배우는 게 시장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하는 정책론. 이렇게 해서 4단원이 이제 초반에 배우는 단원이고, 결국 이런 지식은 어디에 활용되냐면 투자를 잘하는 데 다 활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5단원이 투자론. 투자할 때 내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지 못하고 자금을 융통할 필요가 있을 때 금융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금융론. 마지막에 이제 7단원에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한 것을 관리하는 개발관리론, 이렇게 7단원이고, 마지막 단원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중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제가 계속 되뇌면서 같이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 쉬는 시간에 잠깐 쉬기 전에 한번 5번 정도 머릿속에 되뇌면서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보면 1단원이 뭐냐면
총론, 부동산학 총론. 2단원은 경제론, 3단원은 시장론, 4단원은 정책론. 이렇게 처음에 기초 분야가 있고, 5번째가 중요한 단원 투자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야 되니까 금융론. 그 다음에 7번째는 개발관리론.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감정평가론. 이 8단원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조건 생각 없이 외우려고 하면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 한번 딱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놓으면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학개론의 첫 번째 내용, 경제론부터 한번 1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에 가실 거예요. 한번 5번쯤 머릿속에 되뇌이고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